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1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만든 공연 포스터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그때는 올해하고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올해도 2022년 4월 14일이 목요일, 103년 전인 1919년 4월 14일도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올해도 성금요일이었고 103년 전에도 성금요일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7일도 부활절이었고 2022년 4월 17일도 부활절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로 여겨지는 바로 그때 서재필을 의장으로 해서 150여 명의 독립투사들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모였습니다. First Korean Congress, 첫 번째 한국 의회라는 것을 엽니다. 제1차 한인 자유대회. 그 150여 명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앞으로 독립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때 채택된 성명서의 중요한 두 문장. 첫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면,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뺏겼다가 되찾으면 다시 왕정 국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양반이 상놈을 차별하는 나라를 빼앗겼는데 독립운동에서 그 나라를 되찾아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의 노선을 결정했어요. 두 번째, 성명서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유교국가 조선을 빼앗겼어요. 그 나라를 되찾아갖고 다시 유교국가, 아니면 고려처럼 불교국가, 삼국시대처럼 샤머니즘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되찾아서 새로 세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성명서를 채택하는 회의를 고난주간에 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왜? 그 독립수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의 고난, 국가의 멸망,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당시 3.1운동 직후입니다. 3.1운동 때요, 교회가 앞장섰다가 일본 사람들이 교인들 교회당에 가둬놓고 불 지르고, 지금 화성 제암리에 가보면 그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교회는 고난당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멸망한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의 비참한 상황을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의 고난, 국가의 멸망, 그게 우리 역사의 1막이라면 그 다음 2막은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부흥, 국가의 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잃어버린 나라를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담아서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미국 독립운동의 성지, 미국 사람들이 독립을 선포한 것이고 미국의 헌법이 제정된 유서 깊은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에 첫 번째 한인의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한인의회의 내용이요, 미국 언론에 도배를 합니다. 미국 언론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줘요. 미국 상원 의원 보라,
보라 상원의원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3.1운동 때 일본 사람들이 독립투사 잡아가지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고문했어요. 상원에 제안을 내놓습니다. 무슨 권고안이냐면 잔학행위 중단 권고안. 이게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요. 그 통과된 내용을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한테 통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3.1운동하고 데모를 했다 그래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고문하고 그런 잔학행위 문명국이면 하면 안 된다. 그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막 팔 자르고 다리 자르다가 미국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고문을 중단하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문화 통치, 부드러운 식민지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1919년에 미국 유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유학생,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회의까지 한 거야. 뭐 회의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미국 언론이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해주고 미국 상원의원이 권고안을 제출하고 미국 의회에서 상원 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일본 정부한테 미국의 압력을 놓고, 야, 그 대단한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1919년에 어떻게 해냈을까요? 서재필과 이승만이 필라델피아의 한 문구사에서 우연히 유태교 랍비를 만났어요. 그 랍비는 저명한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랍비에게 한국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호소했더니 그 랍비가 한인 자유대회를 여시오, 내가 알고 있는 언론인 친구 다 동원해서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뒤안길에 한 유태교 랍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랍비가 유태교인들도 맨날 학살당했거든요. 마침 그 무렵에 3.1운동과 비슷한 때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가 유태인이죠. 원래 거기 유태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예요. 그 우크라이나 살던 유태인 하나가 그때 학살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쳐가지고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는데, 그 우크라이나 출신 유태인의 손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영화 E.T., 주라기 공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크라이나 유태인의 손자예요. 그때도 우크라이나 막 학살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학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학살당한다니까 우리 유태인이랑 비슷한 한민족 도와줘야 되겠다. 한민족이 불쌍해갖고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네. 그 랍비가 고민하게 돼요. 왜? 기독교랑 유태인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유태인들한테 살해 협박을 받게 돼요. 너 유태인인데 왜 그 기독교인 놈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건 신성모독이라 우리가 처형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유대인을 핍박했지 않냐? 왜 원수들을 돕느냐? 이 랍비가 나는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우리 유태인처럼 학살당하길래 불쌍해서 도와줬다라고 변명을 했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세상에 기독교하고 철천지 원수인 유태교 랍비가 이 독립운동가들 도와주면서 책에 썼어요. 우리 유태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저들의 생명력, 저건 도대체 뭐냐? 그러다가 깨달아요.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몰래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원수 기독교인 놈들은 뭘 믿나 보자라고 신약을 읽었더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공동체 가운데 임한대요. 그게 교회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회가 무슨 예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독립운동가를 도와봤더니, 야, 내가 젊었을 때 몰래 읽었던 신약 성경에 나온 부활한 예수의 영, 그게 지금 저 한국 사람들한테 뿜어 나오는 생명력이 그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다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 랍비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책을 씁니다.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으셨도다. 이 사람이 쓴 자서정의 11장 챕터 11 제목이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말씀드린 그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이고
우리의 소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새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우리가 되찾은 나라는 예수 잘 믿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명했던 바로 그 회의록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랍비의 자서전, 그 두 개의 내용을 그대로 합쳐서, 창작극이 아니고 그 회의할 때 회의한 내용 그대로, 랍비가 자서전에 쓴 그대로 무려 3억 원을 투자해 갖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만든 다큐멘터리 음악극 1차, 2차 공연이 성황리에 마쳤고요, 3차 공연이 7월 15일부터 용사에서 있습니다. 나중에 포스터가 나오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그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해서, 야,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독립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 다 예수도 잘 믿었구나.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세상에 유태교 랍비가 그 한국 사람 만나고 뒤집어져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진짜로 돼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으셨도다 라는 책을 쓴 그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된 그 다큐멘터리 음악극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관람하시면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6.25 전쟁 얘기를 왜 1919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 필라델피아부터 시작하냐면요, 그게 또 6.25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 1919 필라델피아가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들을 모아서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 한국 친우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한국 친우회가 전성기에 회원이 23,000명, 상원 의원, 해군 제도, 저명한 언론인, 대학 총장, 각계의 기독교 지도자, 변호사, 미국 사회 상류층 인물이 23,000명이나 모였으니까 그 영향력이 작지 않죠. 그 23,000명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돼요. 이 23,000명과 그분들을 통해 한국을 위해 기도하게 된 미국인들이요, 6.25 전쟁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운동, 건국, 6.25 전쟁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이 한국 친우회 열렬한 핵심 멤버였던 한 분이요, 어느 날 독립운동가 이승만에게 젊은 미군 소령을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한국 친우회를 주도했던 분이니까요, 이 한국 친우회 핵심 멤버였던 미국인의 사위하고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막상 사귀어봤더니 두 사람이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 둘째는 독실한 기독교인, 셋째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에 유일하게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당시에는 아주 희귀한 반공투사였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너무 친해져 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그 미국 사람만 나타나면 질투가 났대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 남자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몇 시간씩 대화를 하는데 마치 연인이 속삭이는 모습 같아서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남자를 더 사랑하나?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분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꼭 사귀는 것 같죠? 팔짱 끼고.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만나면 포옹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를 느낄만 하죠.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골자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이 독립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은 힘이 없었죠. 일본은 세계 3대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못 물리치니까 미국의 힘을 빌려야 돼요. 이승만의 논리는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다. 왜? 일본이 한국을 삼킨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일본이 만주를 칠 거다. 더 힘이 세지면 일본이 중국을 친다. 마지막에는 일본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을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세지면 결국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킬 거고 미국 젊은이 수십만이 일본 때문에 죽게 된다. 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한국을 독립시켜서 일본이 더 커지기 전에 일본을 막으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40년 동안 하고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딱 한 사람, 메가더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맞다. 메가더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 천재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 군인이니까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적은 앞으로 일본이 될 수 있다. 메가더도 이승만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이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내는데 언젠가 공산주의가 미국에 위협이 된다. 메가더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30년에 메가더가 별 4개를 달고요. 그때 이미 메가더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장으로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장군으로 참전해서 1차 대전 때 훈장이란 훈장은 다 받아요. 1930년대 메가더는 이미 그때 미국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인기 절정의 메가더가 피츠 대학 가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연설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안해놓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슨 평화 그러는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공산당하고 평화정책 쓰고 있었어요. 대통령 정책 비판한 겁니다. 공산당하고는 싸우게 되지 공산당이 말하는 평화 믿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흥미로운 얘기죠.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일본이 한국을 멸망시켜서 한국인들이 비명을 지를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그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는 바람에 일본이 점점 커져갔고 1932년에는요 일본이 조선을 먹고 만주까지 먹었어요. 장차 일본이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을 도와줬어야 미국한테도 이익인데 한국을 안 도와주는 바람에 미국도 지금 위험해졌다. 이승만이 했던 얘기를 메가더가 그대로 강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계의 아주 전설적인 기자이신 임보길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메가더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대신해줬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국을 알리고요, 한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 메가더를 이렇게 한국 팬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이 4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쓰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고종 황제 때 조선에 온 적이 있어요. 황제가 미국 장군의 환심을 살려고요, 조선의 국보 향로를 선물합니다. 조선의 국보니까 근사하겠죠. 아버지 메가더가 그 향로를 아껴가지고 자기 집에 전시를 딱 해놓고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국회의원, 미국의 장군들 초대해서 파티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저 바다 건너에 조선이란 나라 있습니다. 그 나라 황제가 나한테 국보를 선물로 줬습니다. 야, 미국 상류층 인사들이 봤더니 저 이름 처음 들어본 이상한 코리아란 나라, 그 나라 국보가 멋지거든요. 야, 부럽습니다. 명품이네요. 아버지 메가더가 조선의 국보 향로를요 아들 메가더에게 가보로 물려줬어요. 아들 메가더도 그 향로를 자랑스러워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 메가더가 아시아 주둔 미군 사령관을 16년 동안이나 하느라고 16년 동안 고향에 가지를 못해요. 향로가 보고 싶어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미국에 있는 향로를 운반에다가 필리핀의 메가더 장군 사령관 막사에다가 전시를 딱 해놓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자랑을 해요. 휘하에 있는 부하 장군들, 다른 나라 대통령, 국가원수들 찾아오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조선의 국보입니다. 누가 봐도 근사하거든요. 또 문제가 생겨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부를 기습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급하게 탈출하다가 부관이 실수로 그 향로를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요. 메가더가 열받아가지고 해병대 5,000명을 풀어서 바다를 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건 한강이 아니라 넓디 넓은 태평양에 주전자만한 향로 하나가 빠진 거를요, 해병대를 풀어서 수색하는 게 어리석은 짓인데, 어리석은 짓을 할 만큼 애석했어요. 이거다. 이승만이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저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와 미군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돕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을 뒤져가지고 메가더의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향로, 여러분 그 향로를 만든 조선이 예술가가 작품 하나만 딱 만들고 죽진 않았겠죠. 비슷한 작품이 어딘가엔 있습니다. 전국을 뒤졌더니요, 비슷한 게 3개가 나왔어요. 똑같은 질동제 향로, 비슷한 순은제 향로, 청동 화병 3개를 딱 준비해 놓고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를 초대했어요. 메가더가 딱 왔는데, 그 당시 메가더는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아가지고요, 메가더를 취재하려고 전 세계 언론이 다 같이 왔어요. 그 바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그것도 분단된 나라, 그것도 나라 세우고 1년 10개월 만에 6.25 전쟁 터져가지고 금방 없어져 버릴 나라였는데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기록이 세상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다 실려 있습니다. 왜? 메가더를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서울로 다 몰려왔어요. 그만큼 메가더가 세계적인 스타였죠. 메가더를 보자마자 이승만 박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줬어요. 메가더가 감사합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뜯어보다가 눈알이 튀어나왔겠죠. 오,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향로. 그 다음 걸 뜯어봤더니 이거는 더 좋은 순은제 향로. 그 다음 뜯어봤더니 국보급 청동 화병. 왜 이승만이 선물을 3개나 줬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지치기를 해도 3세판에 끝냅니다. 3개를 줘서 메가더라에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90도를 인사하면서 각하를 향한 한국인들의 마음입니다. 부디 한국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 자기 40년 친구한테 90도로 허리 숙여 절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렵게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될 때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40배 잘 살았어요. 저 북한 공산주의자가 쳐들어오면 이거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메가더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갖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 나라 망하게 생긴 거니까 선물 주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메가더 그 속마음을 알았어요. 대한민국 떠나면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승만은 어깨동무를 딱 해요. 그리고 이승만한테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승만한테 말하면 옆을 보고 얘기하죠. 옆을 안 보고 앞을 보고 얘기해요. 왜 앞을 봤을까요? 기자들 받아 적으라고. 기자들 보면서, 앞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각하,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저는 각하의 조국 대한민국이 침략받은 것이 아니라 저의 조국 미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선을 다해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옆을 안고 앞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2번 했어요. 왜 2번 했을까요? 못 적은 기자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메가더가 그 5천만 명 이상이 죽은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세계 최고의 명장, 세계 최고의 스타.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하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이 누구냐, 50년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이 메가더가 기자들한테 2번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안 적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언론, 지금도 손꼽히는 뉴욕타임즈 일면 첫 번째 기사 머리 제목이 코리아라는 단어 나오죠. 그 다음 줄에 메가더, 코리아 메가더 얘기가요,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렸어요. 내용이 뭐냐? 메가더의 말.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메가더가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쳐들어왔고 6월 28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3일 만에 대한민국 전체 국군 8만 5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누가 봐도 망이 없어지는 나라인데
메가더가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이승만을 위시한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을 알렸고, 그러다가 우연히 메가더를 알게 됐고, 그 메가더한테 생일날 선물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 보내고 국보급 선물을 3개를 안겨주면서 어떻게든지 메가더의 마음을 한국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40년에 걸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 건국자들의 그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와갖고 공산화는 면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미국 사람들이 군대를 보낼 때는 1950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격했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이 길어져요. 3년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미군 5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다쳤어요. 미국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게 되죠. 코리아가 뭐냐? 그 당시 미국 사람들 코리아 그러면요, 그게 새로 나온 애들 장난감 이름인지 저 밀림의 아프리카 사는 동물 이름인지, 지금은 삼성전자도 있고 BTS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우리가 월드컵도 하고 코리아를 세계가 많이 알죠. 그때는 코리아 그러면 미국 사람 99% 몰랐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이 세상에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0만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왜 코리아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미국인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아이젠하워의 공약 1호, 한국전쟁 끝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젠하워한테 몰표를 줘요. 어떻게 끝내느냐? 첫째, 휴전협정. 끝까지 싸워봤자 이기고 지고 승패가 안 나니까 휴전선 긋고. 둘째, 미군 철수. 우리가 3년 동안 싸웠으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휴전선 긋고 미국은 떠난다. 이러면 미국은 골치 아픈 한국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우리보다 경제력 40배였던 북한, 우리나라보다 100배 큰 중국, 우리나라보다 250배 큰 소련, 그 세 나라가 붙어있죠? 그 세 나라가 같이 쳐들어왔는데 세계 최강 미국이 무려 178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겨우겨우 막았어요. 그게 제1의 6.25 전쟁인데, 만약 미국이 떠난 다음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떠난 다음에 다시는 안 오죠. 한국 때문에 5만 명이나 죽었는데 또 오겠습니까? 미군이 떠나면, 그리고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 100% 공산화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공산당이랑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지, 그렇게 도망치는 게 기독교 국가가 할 짓이냐? 라고 항의해요. 아이젠하워가 그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말이 많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추진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쌍방이 휴전을 맺으면 포로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군이 북한 땅에 싸우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휴전이니까 고향이 남한 땅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똑같이 북한군이 남한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휴전을 맺으면 고향인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포로만 교환하면 휴전협정 끝나고 미군은 한국 땅을 떠나요. 그럼 한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요,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북한군인데 휴전 맺은 다음에 가족과 고향이 있는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반공포로라 그러죠. 공산당이면 당연히 친공인데 공산군인데 반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생겨났냐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6.25 때요, 전 국민 가운데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어요. 한국 사람 10명 모이면 9명은, 이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글자도 못 쓰는 북한 청년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요, 14살, 15살 어린 소년들한테 김일성이가 너 군대 안 가면 네 아버지 죽인다 협박을 해갖고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14살, 15살짜리 요즘 말로 하면 소년들이요, 총 들고 군복 입고 대한민국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년 병사들이 3년 전쟁하면서 뭘 배웠냐면, 공산당은 진짜 나쁘다. 김일성이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나?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되지? 군복 입고 강제로 싸우면서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됐어요.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또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 미국 사람들 관할을 받고 미국 사람도 만나고 한국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방송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사람 사는 데지, 저 이북은 하나부터 열까지 공산당이 다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남한은 자유가 있고, 아유 나는 북한으로 안 갈란다. 북한 사람인데 북한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반공포로가 무려 3만 명이었어요. 아이젠하워의 전략은 빨리 포로를 교환해야 휴전협정 맺으니까 무슨 소리야? 국제법대로 하자. 국제법은 포로는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틈을 노려서 아이젠하워한테 항의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남고 싶겠다는데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보내서, 여러분 그 병사들이 북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동 분자니까 100% 죽습니다. 3만 명의 젊은이를 학살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기독교 국가 미국이 할 짓이냐? 항상 이승만이 미국한테 따질 때는 기독교를 들먹여요. 진짜 너네 하나님 믿냐? 이승만 외교에 이거를 뭐 비판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승만은 기독교를 뭐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을 압박했다, 그 욕하는 논문도 많은데 나는 그거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못입니까? 기독교 국가한테 사람 생명 살려라, 그렇게 이승만 비판하는 게 잘못이고 맞는 얘기죠. 아이젠하워가 거 말이 맞네 무시하니까 이승만이 그렇게 대한민국 약소국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라고 실제로 친필 서한을 보내고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반공포로 3만 명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거제도, 부산, 영천, 대구. 이제 그 포로를 북한으로 싹 보내면 휴전협정, 미군은 떠나는 거예요. 만약 이 포로를 북한으로 못 보내면 휴전협정이 결렬, 미군이 못 떠나. 이 포로들을 북한으로 못 보내게 해서 휴전협정을 막기 위해서 이승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대한민국 헌병대를 불러요. 1부대가 거제, 2부대가 부산, 3부대가 영천. 이 포로 수용소 미군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담당을 시킵니다. 첫째, 포로들을 관리하고 있는 미군을 기습 공격해서 무력화시켜라. 단 총은 쏘지 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명령입니다. 미군이 총 들고 지키는데요, 그 미군한테 한국군이 총을 쐈다간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총을 쏘지 말되 그 미군을 제압하래요. 그럼 레슬링을 한다든지 복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하여간 총은 쏘지 말고 미군을 제압하라. 둘째, 그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학살당할 3만 명의 반공포로 우리 동족 젊은이들을 구출하라. 셋째,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국군한테 이런 명령 내리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엄마 나보러 자살하래, 무서워, 나 좀 살려줘.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끝까지 싸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끝까지 싸운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끝까지 싸운 위대한 군대가 있었어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들, 그 당시 대한민국 국군들이요, 그때 국군 평균 연령이 20세가 안 됐어요. 19살, 20살, 21살 글자도 못 읽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 무서운 명령을 받고 사기 충천했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도 아니죠, 북한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경제력 40배 큰 북한과 싸우고 100배 큰 중국과 싸우고 250배 큰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 3천만 국민을 구호물자 퍼부어서 먹여주고 입혀준 고마운 미국하고라도 싸워서 우리 민족을 구출하려는 대통령 할아버지 멋지다. 군인들이 오히려 사기 충천해갖고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총 한 방 안 쏘고 미군이 지키는 포로를 빼돌릴 것인가, 수십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철조망을 막 쳐놨어요. 밤에 철조망을 몰래 끊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방공포로한테 알려줬어요. 저리로 가면 철조망이 열린다. 미군이 망대에서 딱 총 들고 지키는데요. 갑자기 방공포로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호를 주니까 수백 명이 우르르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웃었어요. 저놈들이 집단으로 머리가 돌았나? 아니 철조망이 저렇게 있는데 저걸 어떻게 뚫고 가려고 그래? 이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방공포로들이 달려가고요. 철조망을 발로 딱 쳤더니 열려라 참깨. 철조망이 확 열려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급하게 미군들이 부랴부랴 막 잡으러 갔더니 이미 철조망 밖에 있는 한국 집에 다 약속을 해놔가지고요. 집집마다 방공포로를 숨겼어요. 젊은이가 있는데 너 북한군 출신 아니야? 그 아주머니가 뭐라냐면 우리 둘째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딱 봤을 때 요 사람은 북한 사람, 요 사람은 남한 사람 구분이 갈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봐도 이게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서양 사람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게 북한 포로인지 이 집 둘째 아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숨겼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밤에 몰래 철조망 밑으로 땅굴을 파갖고 땅굴 밖으로 빼돌렸어요. 제일 히트친 방법. 미군이 총을 딱 들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군대가 굿모닝 활짝 웃으면서 다가가요. 저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도 굿모닝 인사하느라고 살짝 경계 태세가 흐트러져요. 악수하는 것처럼 딱 다가가서 손을 잡는 척하면서 옷소매에 갖춘 고춧가루를 꺼내서 미군의 눈과 코에다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미군이 매워가지고 의학한 사이에 총을 뺐고 그 사이에다 도망쳐 버렸어요. 1953년 6월 18일 날 방공포를 이렇게 탈출시키니까 그날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휴일을 해가지고 해먹에 딱 누워서 파이프에 담배 피면서 쉬고 있는데 각하 큰일 났습니다. 남한군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북한군이 공격했겠지. 남한군은 우리 편이잖아. 아닙니다. 남한군이 포로 수용소를 습격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미군이 무기가 제일 좋은데 남한군은 우리가 준 무기, 우리가 쓰다가 그 옛날 무기 구식 줘갖고 걔네 무기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우리 미군을 공격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제압했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깜짝 놀라서 이 파이프를 떨어뜨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해서 27,389명을 빼돌렸어요. 그 병사들을 딱 세워놓고 이승만 박사가 사열하는 장면. 이 군인들이 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침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자기 나라에 침략하러 왔던 침략군 포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강대국을 기습 공격한 사례 없습니다. 침략군을 세워놓고 그 침략군들에게 너희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함께 공산당과 싸워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사열하는 장면. 여러분 만약 요즘에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군을 공격해갖고요 미군이 사로잡고 있는 포로 30명을 구출시켰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24시간 동안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할 겁니다.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이슬람한테 공격을 받아갖고 포로를 30명이나 뺏겨. 여러분 이때는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요 이슬람이 아니고요 3년 동안 도와줬던 한국의 기습을 받아서 30명이 아니고요 27,389명.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막 놀래갖고 이걸 딱 취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이요. 전 세계 언론이 보는 앞에서 딱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 병사들을 세워놓고 미군 갈 테면 가라 그래. 우린 끝까지 싸워서 통일할 거야.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하니까 박수 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기면 박수 치지 않겠어요? 야, 저 굶어 죽어간 나라가 대단하다. 전 세계가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포로들을 탈출시키는데 사진을 가만히 보면 헌병이라고 글자 새겨진 철모 쓴 사람은 2명. 요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 나머지 다 북한군이에요. 북한 포로를 탈출시키면서 태극기 휘날리고 이승만 박사 초상을 딱 들고 이분이 아니면 우린 고향 가서 다 죽을 뻔했다. 탈출하는 장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전 세계 텔레비전 나오고요. 전 세계 라디오, 전 세계 신문에 나오면 이걸 본 사람마다 야 대한민국 이 나라 이거
되게 못 사는 나라, 전쟁 때문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미군을 때려잡았어? 야,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네.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열광하게 되는 대사건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열광해도 한 나라는 열광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미국이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이 세운 계획이 에버레디 플랜, 이승만을 제거해버린다. 이승만을 납치하거나 암살하고 미국 말을 잘 듣는 사람 대통령으로 세우고 휴전선 긋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난다. 실제로 에버레디 플랜을 의논했고요. 그게 1953년, 1975년 뉴욕타임즈에서 그 기밀 문서의 내용을 입수해서 폭로를 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01년 한국 MBC 방송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제목이 이승만을 제거하라 에버레디 플랜. 오사마 빈 라덴이요, 항공기를 몰고 뉴욕에다가 테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최강대국 자리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복했냐면요, 이라크 쓸어버리고 아프간 쓸어버리고 파키스탄에 숨어있는 오사마 빈 라덴 체포해갖고 총으로 쏜 다음에 시체를 불태워서 버렸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에 도전한 세력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제 이승만은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미군을 기습해서 휴전협정을 다 결렬시켜버리면 미국이 나를 제거할 거다, 미리 예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무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오늘 강의의 첫 부분, 1919년부터 2만 3천 명이나 되는 미국의 상원의원, 해군제독, 변호사, 그 미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을 알려서 그 2만 3천 명의 미국 지도자들이 열렬한 이승만의 팬이었고, 나중에 그 미국 지도자들의 사위인 메가더도 이승만의 친구였고, 이미 미국에 이승만의 인맥이 있었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미국 국민의 여론.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미국 정부는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국민들이 이승만의 편이라면 국민 여론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 죽이지 마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국민의 여론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승만은 그걸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미국 여론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요, 이승만에 대한 기사가 세계 최대 언론 뉴욕타임스에만 1350번, 미국의 세계적인 언론에 3000번 이상.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 가운데는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에 3000번 등장할 만큼 언론 플레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독립운동했어요. 과연 그러면 40년 독립운동한 결과가 이승만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언론 재벌 윌리엄 헐스트, 이분이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이거를 10개쯤 갖고 있었어요.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한 당일에 윌리엄 헐스트가요, 미국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에서만 100만 장의 무료 신문을 만들어서 뉴욕시에 뿌려요. 그 신문의 일면 머리기사 제목이 뭐냐면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를 한 방 매겼다. 세계 최대 언론 재벌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10개의 신문사와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 왜? 이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지 않겠어요? 공산당들은 뭐 재벌 해체하자, 가진 놈들 다 사유재산 없애야 된다. 이러니까 세계적인 언론 재벌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하고 싸워야 돼. 근데 미국 정부는 조금 싸우다가 무섭다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저 코리아의 이승만이라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끝까지 공산당이랑 싸우니까 야, 저 이승만 마음에 든다. 윌리엄 헐스트가 6.25 전쟁 이전부터 열렬한 이승만의 팬이었습니다. 왜? 반공투사였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이승만 편을 들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미국 국회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 이 사람이 아주 공산당 때려잡는다 유명한,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원 의원인데요. 조셉 메카시.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딴 메카시 열풍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아주 공산당 때려잡는 데 일인자였던 분인데 저 상원의 실력자 메카시 의원이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 이승만 지지 성명. 그 성명서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요.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승만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 아예 미국 상원 의원이요 이런 일 터지니까 곧바로 대통령 만약에 당신이 이승만 체포하거나 제거하면 우리 상원에서 탄핵해 버릴 거야.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미국 정치계의 이승만 지지자들 열렬한 반공투사들이 있었어요. 언론이 이승만을 지지하고 의회가 국회가 이승만을 지지하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워싱턴에서 대통령이 이승만 체포하라 명령 내리면 한국에 와 있는 장군들이 체포해야죠. 군대가 체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승만까지 와서 오랏줄을 들고 와서 체포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군인들이 전부 이승만 편이었어요. 맨 위에 클라크 사령관.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아니 공산당이랑 싸워야지. 워싱턴에 있는 정치가들이야 그냥 공산당이랑 친하게 지내다 생각하지만 한국 와서 총 들고 3년 동안 싸웠던 미국 장군들은 야 공산당 이놈들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세계가 위험해진다. 싸워봤기 때문에 알았겠죠. 다시 한번요. 클라크 사령관은 이승만 때문에 골탕을 엄청 먹었는데도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리츠웨이 장군.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아니 미군이 싸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승만은 맨날 불러다가 한국군 굶어 죽으니까 미군이 좀 음식 좀 풀어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데가 없어서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 공병대가 집도 좀 지어라. 먹여라, 입혀라, 재워라. 불가능한 걸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리츠웨이 사령관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심부름 센터야? 이런 걸 다 해야 돼? 그러나 마음속에 애국심밖에 없다.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하다. 이 전쟁통에 다 굶어 죽게 된 자기 나라 백성들 살리겠다고 저 대통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데 한편으로 열받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 이게 리츠웨이 평가고요. 그 다음에 벤플리트 장군은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어딘가 신천지의 향기가 나는 신천지 교인이 교주를 향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이거 이단 교주를 칭송하는 소리 같죠? 이 벤플리트 장군은요 2차 세계대전 영웅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히틀러 최후의 도박이라는 발지대전투, 마지막에 라인강 도하작전, 이게 2차 대전 말기에 제일 중요한 세 작전인데요. 그 세 작전에 항상 최선봉에 서셨던 미국의 영웅이에요. 영웅. 메가더만큼 아니지만 메가더의 버금가는 존경을 받았던 벤플리트가요. 별명이 뭐였냐면 이승만의 양아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벤플리트를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제너럴 벤플리트, 사석에서는 마이 선, 내 아들아. 그러나 나중에 귀찮으니까 나이가 많아지셨고 나중에 공적인 자리에서도 마이 선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내 아들이라고. 벤플리트가 실제로 이승만의 아들 노릇해갖고요. 이승만 박사가 부정선거 책임지고 하와이로 쫓겨가죠. 1965년 7월 19일 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미국의 별 4개 딴 사성장군 벤플리트가요. 그 소식을 플로리다에서 듣고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날아갔어요. 이승만 박사 유해 그 시신을 화장한 그 뼈가루를 벤플리트가 직접 들고 공작동 국립묘지까지 와서 그때 한국 정부가 이승만 독재자니까 이거 국립묘지에 묻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벤플리트가 딱 가서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건국자인데 어디 매장할 생각입니까? 혹시 국립묘지 말고 딴 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러니까 딴 생각 안 합니다. 이래서 국립묘지 묻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양아들 노릇 자기 아버지 매장시키는 그 열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분이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요. 메가더가 친구고 벤플리트가 아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인맥을 가졌으니 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이러니 이 클라크 사령관은요. 미국 그 당시 이승만 제거하는 작업했던 사람이 미국 무초 대사인데
무초대사가 워싱턴에 편지 보내갖고 이승만 제거해야 됩니다. 워싱턴에서 제거해라. 근데 무초대사가 워싱턴에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승만 제거 명령만 내리면 클라크 사령관이 동경으로 출장을 갑니다. 이런 내용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군 입장에서는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싸우지 말자고 화해하자. 야, 지금 공산당 내부로 좀 나중에 소련 때문에 미국 위협당하게 될 텐데 중국 때문에 미국 위협당하는데 이 군인들은 강직하죠. 그래갖고 체포명령 내리면 제가 출장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동경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실제로 그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보세요.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하려고 봤더니 언론에서 반대, 정치계에서 반대, 그때 탄핵한다 그래요. 장군들은 그때 막 출장 가면서 명령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미국의 몇몇 주 의회에서 이승만 지지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들이죠. 아니 기독교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해져서 공산당 무서워서 휴전선 끊고 철수한다? 미국의 체면이 있지 이게 말이 되냐? 이승만처럼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인기는 미국에서 막 하늘로 막 올라가요. 전 세계 열광해요. 반대로 아이젠하워 인기는요.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딱 보면 한국 전쟁을 끝낸다 그래서 대통령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포로를 교환해야 끝내는데 포로들이 다 도망갔어. 그 바람에 한국 전쟁도 못 끝내. 3년 동안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달러를 쏟아봐서 3년 동안 3천만 한국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대가로 고춧가루 맞고 겁쟁이라고 전 세계 망신당하고.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습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기에 보면 이때가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하. 이 마당에 이승만이 지금 영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승만을 제거했다가는 저 비겁한 강대국 대통령이 용감한 약소국 대통령을 테러해서 죽였다, 납치했다, 감금했다. 그랬다 큰일 납니다. 탄핵당합니다. 부관들이 다 말려요. 아이젠하워 결국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꿉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참 한국 역사에 이렇게 희한한 게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 세계 미국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6월 18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 미국은 또 다른 적을 만났다. Another enemy, 미국의 적 이승만을 제거한다. 이게 6월 18일이고요.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사방에서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는데 말이 교묘하죠. 6월 18일에는 이승만이라고 얘기했어요. 6월 19일은 그 이승만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한국을 지원한다. 직접 자기 입으로 이승만 지원한다 그러면 창피하잖아. 하루 만에 말 바꿔서. 대통령은 우리는 끝까지 한국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대신 특사를 보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특사가 바로 6월 19일 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한다.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이 말을 바꿨어요. 이승만의 대도박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로버트슨 특사를 보내서 20번에 걸쳐서 회담을 합니다. 이승만은 계속 협박을 해요. 미국 갈 테면 가라. 겁쟁이 미국은 가라. 휴전협정 그냥 맺고 갈 테면 가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을 달랩니다. 야, 우리도 3년 동안 니네 코리아 때문에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고 그때 미국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왜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 쳤냐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지만 6.25 때 미국이 전쟁만 한 게 아니고요. 3천만 우리 국민들 구호물자 줘서 다 먹여 살렸어요.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미국 역사상 미국이요.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요. 특별 예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일반 예산 쓰면서 조금 아껴서 전쟁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시 특별 예산, 교육비도 줄이고 복지비도 줄이고 미국의 장애인, 학생, 노인분들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을 전부 줄여가지고 달러를 쏟아부은 유일한 전쟁이 6.25입니다. 왜? 3년 동안 한국인들을 먹여 살렸어요. 미국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178만 명이나 보냈는데 이 전쟁을 계속하기는 무리다. 우리 미국 경제도 엉망이다. 이승만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 협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거는 고춧가루 안 뿌리는 거예요. 미국 휴전 협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이승만이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윗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밑에까지 읽죠. 시작. 자, 첫째,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얼마나 근사해지는지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쇼 윈도우, 전시장으로 만들어준다. 미국이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고급 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전시장은 고급이라야 돼요. 그럼 한국을 전시장 만들어준다는 거는 한국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 전시장인데 시체가 막 쌓여 있어요. 전시장인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시체도 치워주고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것도 주고, 다시 말해서 전시장처럼 그럴듯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미국이 도와주냐면요, 1년, 2년이 아니고요, 한국이 잘 살 때까지 지원한다. 저 조약을 딱 맺고 미국이 약속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현찰로 줬어요. 현질이라 그러죠. 현찰질을 딱 한 게 8억 달러.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아냈어요. 왜? 전시장 되게 하려니까 나라가 엉망이거든요. 일시불로 일단 시체부터 치워라. 일단 먹을 거 나눠줘라.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았고요.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미국이 대한민국에 보낸 원조 물자, 구호 물자, 달러를 다 합치면요, 같은 11년 동안 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에 미국이 보낸 구호 물자 다 합친 것보다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보낸 구호 물자가 더 많아요. 54개국보다 많은 돈을 한국에 퍼부었어요. 왜? 잘 살 때까지 도와줘야 되니까. 그 결과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토 면적 109등, 작은 나라예요. 나라 크기로 따지면 100등 안에도 못 드는 나라인데요, 이 작은 나라 경제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큽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어요. 그 출발점은 뭐냐?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무려 11년 동안 대한민국이 받아냈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물자도 주고 달러로 주다가 나중에 미국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돈을 아끼는 방법은 기술을 주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니들이 좀 벌어 먹어라. 우리나라는 해방 6.25 당시에요, 할 줄 아는 게 농사 짓는 기술, 5,000년 동안 농사 짓던 나라입니다. 근데 농사 기술들도 변변치 못해서요, 비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를 비료로 사용했죠? 똥, 오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요, 냄새가 진동했어요. 인분을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비료도 못 만드는 나라였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기술이 발전했죠. 우리가 세계 5대 휴대폰, 자동차 이런 건 뭐 우리가 조선업 이런 거는 세계 1등 수준입니다. 그럼 비료도 못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계 5대 공업국가가 됐느냐? 우리나라 건축기술, 전자기술, 화학기술, 기계기술, 자동차기술,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지만 우리나라 모든 기술의 발달의 시초는 미국이 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요, 그 세계적인 기술을 대한민국에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니들이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니들이 벌어먹어. 우리가 계속 구호물자 줄래니까 우리도 돈이 딸려. 미국이 공짜로 가르쳐주는 기술은 열심히 배웠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주는 기술은 열심히 훔쳤습니다.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한국과 그 주변에 in and around Korea. 이건 뭐냐면요,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때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러다가 이승만이 두 가지. 첫째는 한국이 잘 살 때까지 경제를 지원하도록. 둘째는 절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군이 지켜라. 그래서 지금까지 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방에 있던 미군이 후방으로 어느 정권 때 후반으로 미군이 내려가갖고 우리 전방 안보가 좀 위태로워졌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조약을 맺을 때는요, 미군이 어디 있었냐면 휴전선에 있었습니다. 휴전선에 북한이 만약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길이 24개가 있어요. 남침 가능 24개 루트를 미군이 지켰습니다. 그럼 북한이 총을 딱 쏘면 그 총알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한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법에요,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총을 땅 쏘면 그건 미군한테 날아가고, 그날부터 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항상 첫 번째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왜 거기 목매냐? 남한과 북한이 1대1로 붙으면 북한 핵이 있잖아요. 물론 1대1로 붙어도 저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1대1로 붙으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하고 붙으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미군을 주둔시킨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한미동맹,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는데 제가 한미동맹 맺고 69주년 됐습니다. 그 이전 60년 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제일 적게 죽으면 30만 죽었고요, 제일 많이 죽으면 800만 죽었어요. 태평양전쟁. 여러분,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죠? 한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997번 침략을 받았어요. 5년에 한 번 침략받아서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60년 동안은요, 3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죽는 대전쟁 또는 사건. 한일합방은 전쟁은 아니지만 일본한테 나라 뺏겨갖고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대략 한 60만 정도 돼요. 이건 전쟁 못지않은 피해죠. 30만에서 800만 죽는 전쟁 또는 비극이 60년 동안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한반도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약을 딱 맺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 다음에 지금 69년 동안 100명 이상 죽은 전투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만약에 독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 해군이 출동해서 동해에서 한국이랑 붙으면요, 12시간 만에 대한민국 해군이 사라져요. 일본 자위대 해군이 세계 2등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강해요. 우리나라 해군력은요, 일본 해군의 공격을 12시간 막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일본군은 절대로 독도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일본이 독도로 진격하는 순간 한미동맹에 의해서 미군이 지키는 지역에 일본이 침략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일본도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도와준다. 그럼 무슨 조약이에요? 한미 원조 조약. 2번, 절대 딴 나라가 못 쳐들어오도록 미군이 한국을 지킨다. 무슨 조약입니까? 한미 보호 조약. 원조 조약 혹은 보호 조약이어야 되는데 이승만은 자존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이 어려우니까 미국의 원조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거지냐? 사실은 거지였는데,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도와주는 거지만 우리가 약자냐? 약자니까 나라 망할 뻔했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난하고 전쟁통에 전쟁통에다 6.25 때 300만이 죽었으니 잿더미 시체더미 엉망이죠. 아무것도 없죠. 전쟁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 도움받고 미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거지, 자존심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무슨 거지처럼 미국한테 기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미국의 도움 받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가 망해서 국민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한국이 미국을 먹여줄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미국이 망하게 되면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 용감한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조약의 이름은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상호방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킨, 우리나라는 국격 있는 나라다.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으로요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사람을 먹여 살릴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수평적인 조약이다. 상호 방위 조약이지 원조 조약, 보호 조약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맹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희귀한 방위 조약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으면요 대개 강대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죠. 대표적인 게 일본과 조선이 맺은 을사조약. 을사조약을 맺어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한테 반납했어요. 그 다음에 한일합방. 우리는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 당시엔 그게 현실이었죠. 불법이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일합방 조약을 맺어갖고요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를 바쳤어요. 원래 강대국이 약속을 힘으로 눌러갖고 사실은 다 힘으로 뺏는 건데 겉으로는 조약 이래서 다 가져갑니다. 근데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조약을 맺었는데 19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서로 지켜준다.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내용은 뭐냐? 일방적으로 약소국에 유리한 조약. 이런 조약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비판하고 이승만을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다. 미국이 잘못한 거 맞다. 미국도 잘못한 게 있다. 이승만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그런데 이승만이 맺은 한미 방위 조약처럼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이 인류 역사상 맺어진 사례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10년 동안 제가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잘 살 때까지 도와주고 전쟁 안 나게 지켜준다. 세상에 어느 강대국이 이런 조약을 약소국한테 맺어주겠습니까? 이건 강제로. 이건 뭐 이승만 한 사람만이 아니죠. 방공포로 석방을 할 때 우리 국군들이 고춧가루를 뿌려가며 끝까지 비록 전쟁통에 다 망하는 나라였지만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는 미국까지 싸워서 우리가 쟁취해낸 조약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요 300만이 죽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그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끝까지 싸워서 한미동맹을 맺었어요. 그것 때문에 후손들은 잘 살 때까지 경제 지원을 받았고 전쟁 안 나도록 미군이 지금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를 흘리면서요 자유와 번영의 조건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정말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류 역사상 없는 한미동맹이라는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그냥 다 받아내는 이런 엄청난 대사건을 한국인들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기록을 보면 전쟁통에 매일 막 지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 위기에 대통령이 밤마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살아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난 너무 미련합니다. 제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수행했던 미군들이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지금 저 이승만이가 걸어가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중얼중얼 대는 걸 못 알아듣잖아요. 이승만의 양아들 벤플리트 장군이 늘 이승만을 이렇게 수행하고 다녔는데 지금 저 대통령이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써줬어요. 뭐라고 썼냐면 CHU 이렇게 써줬어요. CHU 뭐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미국 사람은 한글 모르니까 써주니까 주 CHU CSI 옵소서 영어로 써주고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대통령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팸플릿가 들어봤더니 이제 한국말인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승만은 CHU 밤낮 이루고 다녔다. 팸플릿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승만 박사의 비서였던 로버트 올리버 기록을 봤더니 아니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맨날 낚시하러 간다는 걸 전쟁하면서 아니 저렇게 애국심 많은 양반이 전쟁통엔 이 위급한 상황에 왜 낚시하러 가? 어느 날 일기장에 썼어요. 낚시의 비밀을 알았다. 왜냐하면 낮에는요 막 나라가 다 망한 판이야. 인민군한테 무너져. 그래도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북진 통일을 하자. 대통령이 그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아휴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럼 국민들도 같이 울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힘내자, 싸우자, 이기자. 그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아시죠? 여러분 백마고지 주인이 12번 바뀌었잖아요.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김종호 장군 회고록을 보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손을 콕 잡으면서 우리 한국군이 미군보다 여기서 더 잘 싸워줘서 미국 사람들이 야 저렇게 용맹한 사람들이 다 있나? 한민족은 정말 대단하다. 이 백마고지에서 끝까지 싸운 장병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대통령이 손을 잡는데 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마고지는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승만 박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실제로 이승만 박사가 방문하면요 그 부대는 반드시 이겼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건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고요. 그래 가서 전쟁통에 우리 국민들이 막 죽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울고 싶을 때 자네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 호숫가에 보좌관이 옆에 있는데 대통령이 막 울면은 그 우는 모습 보면은 다 같이 울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울고 싶은 거 참으면서 억지로 싸우고 있는데 내 낚시하고 와야 되니까 자네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 물가에 호위관들을 이 대통령이니까 보좌관 경비관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물가에 경비관을 세워놓고 혼자 배를 몰고 한복판에 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꼼짝없이 다 망하게 됐고 우리가 다 공산화돼 갖고 예수도 못 믿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대통령만 기도한 게 아니죠. 6.25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저 해운대 앞바다에 피난 간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옵소서. 딱 들어맞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전쟁통에 포기하지 않고 지도자와 국민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3천만이 넘는 전 국민을 잘 살 때까지 지원해 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은밀한 일. 이런 일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 맺었는데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약소국을 도와줘? 이거 은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딴 때 한 번도 있었던 일 없던 일이라 아무도 생각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요. 성경을 딱 읽어봤더니 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졌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전쟁통에 다 죽고 망하게 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맨주먹 붉은 피로 끝까지 싸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게 하셨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고 6.25 전쟁 당시 6.25 전쟁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비교가 안 되고요 8.15 해방 당시랑 지금 비교해 보면 경제력이 3만 1000배가 커지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한민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72주년 우리 6.25를 보내면서 이렇게 끝까지 싸우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셔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